교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차명입니다. 역참 서리 강시원은 왕명이 담긴 급한 공문을 품에 안고 한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판이었지요. 그런데 길가에서 역질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 셋을 발견합니다.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 아이들을 구할 것인가. 조선시대에 한 하급 관리가 목숨을 걸고 내린 선택과 그로 인해 펼쳐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영조시대 영로에서 일어난 따뜻한 인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영조 45년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이었습니다. 충청도와 한양을 잇는 주요 영로 한가운데 덕진역이라는 작은 역참이 있었지요. 이곳은 왕명을 담은 공문서와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관리들이 말을 갈아타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역참 마당에는 늘 말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역졸들이 분주히 오가며 공문을 나르고 있었지요. 역참 한쪽 초라한 사무실에 젊은 서리 하나가 공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시원, 올해로 28이 된 역참의 하급설이었지요. 단정한 남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나 옷깃이 낡아 솔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었지요. 시원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이며 문서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공문, 지방관하로 보낼 천문, 급히 전달해야 할 장계까지 종류별로 나누어 도장을 찍고 봉인하는 일이었지요. 이 일은 정확함과 신속함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역장에 호통이 떨어지고 심하면 곤장을 맞아야 했지요. 강설이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는구려. 마당 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참의 동료 서리인 서태석이었지요. 태석은 시원보다 2살 많은 30줄의 사내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격만큼 마음씨가 넓지는 않았지요. 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약한 이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시원이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형, 공문이 밀려서 그렇습니다. 곧 마칠 터이니 먼저 들어가시지요. 허허, 자네는 참 성실하구먼. 그러나 그 성실함이 무슨 소용인가. 자네나 나나 중인 신분 아닌가. 아무리 애써봤자 양반 나으리들 밑에서 평생 글이나 베끼다 늙는 신세지. 태석의 말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붓을 들었지요. 태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원의 집안은 본래 한양에서 대대로 역관을 지낸 중인 가문이었습니다. 조부께서는 청나라와의 외교 문서를 다루는 중요한 역관이셨고 부친 역시 그 뒤를 이었지요. 시원도 어린 시절 한학과 청어를 배우며 역관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원이 15 되던 해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셨습니다. 조정의 권신이 청나라와의 밀무역에 연루되었는데 그 죄를 부친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증거도 없이 고문만으로 자백을 받아냈고 부친은 귀양길에 오르셨습니다. 1년 뒤 부친은 귀양지에서 병들어 돌아가셨지요.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한양의 집은 빼앗기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시원은 홀로 남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충청도 덕진역의 말단 서리 자리를 얻었습니다. 신분은 여전히 중인이었으나 실상은 한양의 화려한 역관 집안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그러나 시원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었으나 그것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였지 세상을 탓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디에서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역참 일은 고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원은 묵묵히 일했지요. 공문서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고 급한 장계는 밤을 새워서라도 제때 전달했습니다. 역참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원을 그저 몰락한 양반 집안 자식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시원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알게 되었지요. 역장조차도 중요한 일은 시원에게 맡겼습니다. 강설이는 믿을 수 있어. 저놈은 거짓이 없거든. 역장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시원이 마지막 문서에 도장을 찍고 정리를 마쳤지요. 촛불을 끄고 밖으로 나오니 역참 마당에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지요. 시원아, 사람은 별과 같단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도 있고 다른 별의 빛을 받아 빛나는 별도 있지. 하지만 모든 별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난단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니라. 시원은 별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역참의 서리이지만 맡은 일만큼은 정직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역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파발마가 도착한 것이지요. 말에서 내린 관리가 역장에게 급히 문서를 건넸습니다. 역장이 봉인을 뜯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강설이 당장 이리 오너라. 시원이 달려갔습니다. 역장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건넸지요. 이것을 보거라. 형조에서 내려온 긴급 교지다. 시원이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것은 충청도 일대에 역질이 번지고 있으니 각 고을에 방역 지시를 내리라는 왕명이 담긴 교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지를 사흘 안에 한양 형조로 회신해야 한다는 엄명이 적혀 있었지요. 사흘이라니 왕복하면 빠듯한 시간입니다. 시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자네에게 맡기는 것이다. 다른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자네가 직접 한양까지 다녀오게. 사흘 안에 형조관하에 도착해야 하네. 하루라도 늦으면 자네도 알겠지? 역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왕명이 담긴 교지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 관련자 모두가 큰 벌을 받았습니다. 심하면 차명까지 당할 수 있었지요. 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시원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교지를 품에 깊이 넣고 말 한 피를 배정받았지요. 노자돈과 마페마파이를 챙기고 역참을 나섰습니다. 역참에서 한양까지는 이틀 반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두세 곳의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고 쉬지 않고 달리면 사흘 안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기한을 어기게 됩니다. 시원은 말에 올라 채찍을 가볍게 쳤습니다. 말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지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 양쪽으로 푸른 보리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자락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한나절쯤 달렸을까 작은 주막촌에 도착했습니다.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주막 앞에 말을 묶고 안으로 들어서니 주막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강설이 아니신가? 오늘은 어디 급한 길이신가 보네. 주막 주인은 과부 김씨라는 5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주막을 꾸려온 지 20년이 넘었지요. 시원은 이 길을 오갈 때마다 이 주막에 들렀고 김씨는 늘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예, 김댁 어르신. 한양까지 급히 다녀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시지요. 물이라니 허기진 배를 어찌하려고. 잠깐 기다리시게.
김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보리밥이 수북했지요. 시원이 황송해하며 손을 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지나는 길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허, 무슨 소리인가. 자네는 늘 지나가면서도 빈손으로 가지 않았는가. 지난 겨울에도 내 주막 지붕 새는 거 고쳐주고 장작 패주고 갔으면서 말일세. 이 한 끼 밥도 못 먹이겠는가. 김 씨의 말에 시원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구수한 된장국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강설이 자네 참 기특한 사람일세.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젊은이가 어디 있겠는가. 김 씨가 시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소인은 다만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게 문제지. 요즘 관리들은 사사로운 이익만 챙기기 바쁘고 백성들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네. 김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였습니다. 시원은 묵묵히 밥을 먹었지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김 씨가 작은 보자기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가져가게. 길에서 시장하면 먹으라고 떡 몇 개 싸두었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과분한 대접을 받았는데. 됐네, 됐어. 그냥 받게. 나도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네. 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원은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지요. 주막을 나서며 시원은 품속의 교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지요. 이것을 사흘 안에 한양 형조에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임무를 완수해야 했지요. 말에 올라타며 시원은 김 씨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가 손을 흔들며 환송했지요. 조심히 다녀오게, 강설이. 시원은 채찍을 쥐고 말을 몰았습니다. 말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지요. 앞으로 이틀 반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시원의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맡은 일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비록 작은 역참의 서리에 불과하지만 이 한 통의 공문을 제때 전달하는 것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역질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이 교지가 제때 도착하면 각 고을에서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원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반드시 제때 도착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말발굽 소리가 봄날의 대로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원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한 사람의 서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길을 달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시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길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운명의 갈림길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지요. 시원이 말을 몰아 한나절을 더 달렸을 때 해가 중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펼쳐진 들판에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밭은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을 어귀가 보이는데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원이 말을 천천히 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이맘때면 농사일로 분주해야 할 시기인데 마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시원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금줄이 쳐져 있었고 그 앞에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요. 팻말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질이 돌고 있음.
함부로 들어오지 말 것. 시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질이라니. 전염병이 이미 이곳까지 번진 것입니다. 형조에서 내려온 교지의 내용이 사실이었지요.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 한양에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시원은 금주를 피해 마을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시원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아이가 우는 소리였지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가늘고 약한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역질이 도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병에 걸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교지를 전달해야 하는 급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원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금주를 넘어 마을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지요.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지요. 역질을 피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간 모양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허름한 초가집이었지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시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다시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원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방 안에 아이 셋이 누워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 6살쯤의 계집아이 하나, 그리고 4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사내아이 하나였지요. 셋 다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에 열이 오른 듯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원이 급히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맞이인 사내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지요. 아저씨, 물 좀.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시원이 급히 부엌으로 가 물동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물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바가지에 물을 떠와 맞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아이가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다른 두 아이도 깨어나 물을 달라고 했지요. 시원이 차례로 물을 먹였습니다. 여기 어른은 안 계시느냐? 너희 부모님은 어디 가셨느냐? 시원이 물었습니다. 맞이가 가늘게 대답했지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사흘 전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우리 보고 역질에 걸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음식도 안 가져다 주고. 시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병까지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외면한 것이지요. 시원이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운 열이 느껴졌지요. 역질의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시원은 품속의 교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사흘 안에 한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아직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면 아이들은 죽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원이 밖으로 나가보니 말 한 필이 서 있었고 그 위에 서태석이 앉아 있었지요. 오, 강설이. 자네가 여기 있었구먼. 태석이 말해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태석도 다른 임무로 이 길을 지나가던 중이었지요. 서형, 이곳에 역질이 돌고 있소. 조심하시오. 시원이 말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뭐, 역질이라고. 그럼 어서 이곳을 떠나야지. 자네도 빨리 나오게. 저 안에 아이들이 있소.
부모를 잃고 병까지 걸려 죽어가고 있소. 태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자네는 지금 왕명이 담긴 교지를 전달해야 하는 임무가 있지 않은가? 그 임무를 어기면 차명감이라는 것도 모르는가? 알고 있소. 그러나 저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소. 미쳤군. 자네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역질에 걸리면 자네도 죽는다고. 그리고 교지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 자네 목이 달아나고 남의 자식 때문에 자네 목숨을 버릴 작정인가? 태석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원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좋을 대로 하게. 나는 먼저 가겠네. 자네가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죽더라도 내 탓은 하지 말게. 태석이 말에 올라타며 비웃었습니다. 아, 참. 내가 자네를 여기서 봤다는 것 역장에게 보고하겠네. 자네가 임무를 저버리고 역질 마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말일세. 태석의 말에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원의 실패를 역장에게 알려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속셈이었지요. 시원이 고개를 들어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형, 그것이 형의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소희는 저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태석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고지식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좋아, 자네 혼자 여기 남아서 의인놀이나 하게. 나는 간다. 태석이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요. 시원은 잠시 태석이 떠나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초가집을 바라보았지요. 안에서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원은 품속의 교지를 꺼내어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의 명이 담긴 이 문서를 제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를 어기면 차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 아이들을 버린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시원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시원아, 법과 명령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단다. 진정한 의로움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있느니라. 시원은 교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무를 어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역질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원은 방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셋 다 심하게 아픈 상태였지요. 우선 열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원이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끓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구했지요. 다행히 버려진 집 한쪽에 말린 약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약을 달여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이마에 찬물 적신 천을 올려놓고 열을 식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원은 아이들 곁을 지켰지요. 아이들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험한 상태였지요. 시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마지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보다 눈빛이 조금 또렷해진 것 같았지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시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시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교지를 전달할 기한이 하루 지나버렸지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지금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 남아야 할까요? 시원은 품속의 교지를 만져보았습니다. 무거운 선택이었지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시원이 밖으로 나가보니 한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과부 김 씨였습니다. 강설이 자네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대거 어르신,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됐네. 자네 혼자 위험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모른 척 하겠는가. 이것 좀 받게. 김 씨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죽과 약초, 그리고 깨끗한 옷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시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아이들 잘 돌보게. 내가 이따금 음식을 가져다 주겠네. 다만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와야 하니 자주는 못 올 것이네. 김 씨가 시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는 참 기특한 사람일세. 하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네. 김 씨가 돌아간 뒤 시원은 죽을 데워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지를 전달할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원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지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일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해가 지고 또 떴습니다. 시원은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서서히 아이들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교지를 전달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왕명을 어긴 죄인이 되었습니다. 참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시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시원은 여전히 초가집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요. 특히 막내가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시원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먹는 것도 거의 없이 아이들만 챙기다 보니 몸이 축났지요. 뺨은 푹 꺼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깊게 졌습니다. 그날 오후 시원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순간 비틀거렸으나 간신히 버팀목을 잡고 쓰러지지 않았지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역질에 걸린 것은 아닐까? 시원은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였지요. 방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필의 말소리였지요. 시원이 밖으로 나가보니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덕진역의 역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태석이 비죽이 웃으며 서 있었지요. 강시원. 역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원이 마당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 강시원, 여기 있사옵니다. 이놈, 내가 왕명이 담긴 교지를 전달하지 않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역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교지를 전달할 기한이 이미 이틀이나 지났다. 형조에서 사람이 내려와 교지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난리가 났다. 내 놈 때문에 우리 역참 전체가 문책을 받게 생겼다. 역장이 채찍을 들어 시원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시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맞을 준비를 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가 문지방까지 기어나와 외쳤지요. 안 돼요. 아저씨를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역장이 채찍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지요. 저것들이 역질에 걸린 아이들이냐? 그렇사옵니다.
부모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사옵니다. 소인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시원이 대답했습니다. 역장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 놈의 그 어리석은 선행 때문에 이제 어찌 되는지 아느냐? 왕명을 어긴 죄로 내 놈은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참도 연좌되어 모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소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사옵니다. 역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사옵니다. 입 닥쳐. 내 놈 혼자 책임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역장이 뒤를 돌아보며 나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놈을 결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형조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하라. 나졸들이 다가와 시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원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그때 맞이 아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를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두 아이도 방에서 기어나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원이 아이들을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괴념치 마라. 너희는 이제 거의 다 나았다. 조금만 더 견디면 마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버텨라. 시원이 품속에서 노자돈 주머니를 꺼내어 마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당분간 먹을 것을 사서 먹어라. 꼭 살아남아야 한다. 마지가 주머니를 받아들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시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나졸들이 시원의 팔을 묶었습니다. 굵은 새끼줄이 팔목에 파고들었지요. 시원은 아픔을 참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서태석이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습니다. 강시원, 내가 뭐라 했던가? 남의 자식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했지 않았나? 이제 후회되는가? 시원이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저 아이들을 살린 것은 소인의 선택이었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태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라. 좋아, 그 고집을 끝까지 지켜보겠네. 나졸들이 시원을 말 뒤에 묶어 끌고 가려 했습니다. 시원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돌아보았지요. 새 아이가 마당에서 울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시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따라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 금줄 너머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원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지요. 그러나 역질이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젊은이 참 기특하구먼. 남의 자식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다니.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특하기는 어리석지. 이제 저 양반 목숨이 경각에 달렸네. 시원은 그들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습니다.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지요. 하루를 걸어 작은 주막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지요. 그 주막이 바로 과부 김씨의 주막이었습니다. 김씨는 결박당한 시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다가와 물었지요. 강설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역장이 김씨를 밀쳐냈습니다. 물러서시오. 이자는 왕명을 어긴 죄인이요. 왕명을 어겼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자가 교지를 전달하지 않고 역질 마을에서 병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을 낭비했소. 이제 한양으로 끌고 가서 처벌을 받게 할 것이요. 김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원을 바라보니 시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김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졸들이 시원을 주막 한쪽 방에 가두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김씨가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밥과 국을 들고 있었지요. 강설이, 이것 좀 드시게.
시원이 결박당한 손으로 받기 어려워하자 김 씨가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됐네. 자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린 것이 죄란 말인가.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네. 사람의 목숨보다 문서 한 장이 더 중하다는 세상이. 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 씨가 시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죽어서는 안 되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김 씨는 한참을 시원의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시원은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틀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지요. 시원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에 도착할 것입니다. 형조에 넘겨져 신문을 받겠지요. 왕명을 어긴 죄는 무겁습니다. 참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시원도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싶었지요.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죽어가던 창백한 얼굴, 물을 마시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던 모습, 마지막으로 자신을 붙잡고 울던 모습. 시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아, 부디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편안히 쉬기로 했지요. 그런데 시원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 과부 김 씨가 자신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어 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자 안에는 은빛 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으나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지요. 김 씨가 그 장도를 꺼내어 촛불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장도 끝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윤. 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날도 이렇게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주막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었지요. 남편은 한양으로 급히 올라가야 하는 관리였고,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적들이 주막을 습격했습니다.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해치려 했지요. 도적들이 임신한 아내를 해치려 하자 김 씨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내를 감쌌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뵌 몸이요. 제발 이 여인만은 살려주시오. 김 씨가 도적의 칼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팔에 깊은 칼자국이 났지요. 그 순간 관군이 도착해 도적들을 쫓아냈습니다. 젊은 부부는 김 씨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장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장도를 받아주십시오. 저희 집안의 가보입니다. 제 이름 윤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반드시 다시 찾아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그 부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떠났거나 잊어버렸겠거니 생각했지요. 김 씨는 그 장도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관리의 이름이 윤 씨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한양 형조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윤판관이라는 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김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장도가 시원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씨는 장도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 한양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 윤판관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숨었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행은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시원은 여전히 결박당한 채 말 뒤에 묶여 걸어가야 했지요. 하루를 더 걸어 오후가 되자 멀리 한양 도성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숭례문을 지나 도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번화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장사꾼들의 외침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말발굽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시원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일행은 곧장 형조 관하로 향했습니다. 형조는 나라의 형벌과 소송을 다루는 곳으로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관아 앞마당에 도착하자 역장이 시원을 나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자가 왕명을 어긴 죄인이요. 윤판관 어른께 인계하겠소. 나졸들이 시원을 끌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사에 갇혔지요. 차가운 돌바닥과 쇠창살, 그리고 음침한 어둠만이 시원을 맞이했습니다. 시원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이제 신문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형조관아 정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과부 김씨였지요. 김씨는 일행보다 먼저 한양에 도착하기 위해 밤새 걸어왔습니다. 품속에는 은장도가 단단히 감춰져 있었지요. 저기 계신 나졸 어른, 소인이 윤판관 어른을 뵙고자 하옵니다. 김씨가 정문을 지키는 나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판관 어른을 뵙겠다는 것이냐? 함부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급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것을 판관 어른께 전해주시면 알아보실 것이옵니다. 김씨가 은장도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촛불 아래 은빛이 반짝였지요. 나졸이 장도를 받아들고 잠시 살폈습니다. 보통 물건이 아님을 알아챘지요. 잠깐 기다리시오. 나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다시 나와 김씨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들어오시오. 판관 어른께서 뵙겠다 하신다. 김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청사를 지나 윤판관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지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위엄 있는 관리였지요. 바로 형조판관 윤희수였습니다. 윤판관은 손에 은장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요. 이것이 정말 내 것이오? 윤판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관 어른, 소인을 기억하시옵니까? 20년 전 충청도 주막에서 도적의 습격을 받으셨을 때 소인이 어른의 부인께서 아이를 베신 몸이라 하여 칼을 막았던 일을 말이옵니다. 윤판관이 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기억해냈지요. 그대가 그때 그 주막 주인이었소. 그렇사옵니다. 판관 어른. 윤판관이 급히 김씨를 일으켰습니다. 은인이시여, 20년을 찾았소이다. 그날 부인과 아이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윤판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 제가 여러 번 찾아갔으나 이미 주막을 떠나신 뒤였소.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어 평생의 한이었소이다. 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씨가 시원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역질이 도는 마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발견한 일, 교지 전달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살린 일, 그로 인해 참형 위기에 처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 젊은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아니, 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옵니다.
법도 중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더 중하지 않사옵니까? 김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판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소? 강시원이라 하옵니다. 강시원. 그자가 지금 옥사에 갇혀 있소? 그렇사옵니다. 윤 판관이 나조를 불렀습니다. 강시원이라는 죄인을 당장 데려오너라. 잠시 후 시원이 결박당한 채 끌려왔습니다. 윤 판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 강시원, 판관 어른께 인사 올리옵니다. 윤 판관이 시원을 살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내가 교지를 제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시원이 고개를 들어 윤 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역질이 도는 마을에서 부모를 잃고 죽어가는 아이 셋을 발견하였사옵니다.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왕명이 담긴 교지를 버리고 아이들을 돌보았다는 것이냐? 버린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옵니다. 시원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소인은 교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을 두고 갔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옵니다. 법을 어긴 죄는 달게 받겠으나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윤 판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있었사옵니다. 윤 판관이 한참을 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20년 전 일이 생각나는구나. 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도적의 칼을 맞을 뻔했을 때 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던져 내 아내를 구해 주었다. 그 여인이 바로 저기 계신 분이시다. 윤 판관이 김 씨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의 목숨을 구했다. 내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이지. 시원이 놀란 눈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윤 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시원, 내가 한 일은 분명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법도 중하지만 인정은 더욱 중하니라. 윤 판관이 나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자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나졸들이 시원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시원의 손목에는 줄에 눌린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내 일은 내가 임금께 직접 아뢰겠다.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너 같은 이가 바로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시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판관 어른, 고맙다는 말은 저분께 하여라. 저분이 밤을 새워 달려와 내 목숨을 구해 주신 것이다. 시원이 김 씨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 씨가 시원을 일으키며 말했지요. 자네가 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나도 자네를 살려야만 했네. 세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 판관은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시원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강시원이라는 자는 왕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더 큰 왕명을 따른 것이옵니다.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임금의 뜻이 아니옵니까?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의 말이 옳도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자를 짐이 직접 보겠노라. 다음 날 시원은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전에 나아가 엎드렸지요. 강시원, 고개를 들어라. 임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짐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역질 마을에서 아이들을 구했다지. 그렇사옵니다, 전하. 왕명을 어기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있었사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전하, 소인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사옵니다. 임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좋다. 짐이 이런 신하를 기다렸노라. 법도 중하지만 백성은 더욱 중하니 내가 한 일은 죄가 아니라 공이니라.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명했습니다. 강시원의 죄를 사하고 을금부 종사관에 제수하노라. 앞으로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 공정한 재판을 펼치도록 하라. 시원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환공하옵니다. 전하. 차명을 각오했던 시원이 오히려 벼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지요. 한편 덕진역에서는 서태석이 역장에게 불려왔습니다. 서태석, 내가 강시원을 모함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역장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모함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시원이 아이들을 구한 일을 두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보고했지. 그리고 그자가 실패하기를 바라며 비웃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조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강시원은 임금께 포상을 받고 벼슬에 올랐다. 그런데 내가 그자를 모함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저는 당장 역참에서 나가거라. 내 같은 자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태석은 그 길로 역참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한양 을금부 관아의 넓은 마당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온 백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그 가운데 강시원이 정갈한 관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을금부 종사관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었지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초라한 역참설이었던 자신이 이제 임금의 명을 받들어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는 관리가 되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사람 들어오시오. 시원이 청사 안으로 백성을 불러들였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지요. 소인은 경기도에서 온 농부이옵니다. 양반댁에서 소인의 밭을 빼앗으려 하는데 관아에서는 양반 편만 들어 억울하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원은 차근차근 사연을 들었지요. 증거를 살피고 양쪽의 말을 공정하게 들은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지 문서를 보니 분명 어르신의 땅이 맞습니다. 양반이라 하여 남의 땅을 빼앗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다시 가시면 공정한 처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저를 올리며 물러갔습니다. 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의 횡포로부터 약한 백성을 지키는 것, 공정한 잣대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리의 역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시원은 을금부를 나와 한양 서쪽 자그마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임금께서 하사하신 집이었지요. 비록 작았으나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아이가 공기놀이를 하며 제잘거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 역질 마을에서 구한 새 남매였습니다. 아이들이 회복된 후 시원은 새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와 자신의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시원의 자식이 되었지요. 아버지, 마지가 시원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튼튼한 사내아이로 자랐지요. 오늘 서당 훈장님께서 제가 글을 잘 읽는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기특하구나. 시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두 아이도 달려와 시원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아버지, 배고파요. 알았다. 들어가서 저녁 먹자꾸나.
안채로 들어서니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겼습니다. 부엌에서 과부 김씨가 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시원은 김씨를 한양으로 모셔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주막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도와주고 있었지요. 김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원이 다가가자 김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됐어. 벼슬아치가 무슨 부엌일을 하려고 그러나. 어서 저기 앉아 쉬게.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편히 앉아만 있겠습니까? 시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미소가 번졌지요. 자네는 참 기특한 사람일세. 벼슬을 해도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으니.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원과 세 아이, 그리고 김씨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요. 비록 화려한 상은 아니었으나 정겨운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시원은 문득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역참 서리 시절의 고된 나날들, 교지를 들고 말을 달리던 그날, 역질 마을에서 죽어가던 아이들, 차명 직전의 절망,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마지가 물었습니다. 시원이 미소 지었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지금이 행복하구나 생각했을 뿐이야. 며칠 후 시원은 일금부에서 윤판관을 만났습니다. 윤판관이 시원을 따로 불렀지요. 강종사관,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판관 어른. 충청도에 역질이 다시 번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네. 임금께서 방역 사신을 파견하려 하시는데 내가 자네를 천거하려 하네. 시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인을 말이옵니까? 그렇네. 자네만큼 백성을 아끼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네. 자네가 가서 방역을 지휘하고 백성들을 구해주게. 시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후 시원은 방역 사신으로 임명되어 충청도로 떠났습니다. 의원들과 약재를 가득 싣고 역질이 도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치료했지요. 시원은 직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관리들은 역질이 무서워 멀리서 지시만 내렸지만 시원은 달랐지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약을 먹이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시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역질이 두렵고 죽음이 무서웠지만 저렇게 자신들을 위해 애쓰는 관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지요. 한 달간의 노력 끝에 역질이 잡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시원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시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관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한양으로 돌아온 시원은 임금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시원을 포상했지요. 짐이 강시원 같은 신하를 얻은 것이 나라의 복이로다.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원은 계속해서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약한 이를 도우며 공정한 잣대로 세상을 바로 세워나갔지요. 새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둘째는 의원이 되어 가난한 백성을 치료했으며 막내는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김 씨는 건강하게 오래 살며 손주들을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시원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원아,
사람은 별과 같단다. 모든 별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난단다. 시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은 작은 별에 불과했습니다. 역참의 하급 서리로 시작해 지금은 의금부 종사관이 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별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별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억울함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원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은장도였지요. 윤판관이 시원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20년 전 김씨 어르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고 20년 후 그 은혜가 자네의 목숨을 구했네. 이제 이 장도는 자네가 가져야 할 것 같네. 시원은 은장도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은빛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지요. 세상은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월을 건너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하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며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소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빛은 화려하게 빛나는 큰 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비춰주는 작은 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씨가 다음 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시원은 일어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작은 집, 소박한 저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 영조 시대에 한 작은 서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새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요. 법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명령보다 인정이 앞선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요산, 어진 이는 산을 즐긴다 하셨습니다. 산처럼 무게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인연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측은지 심처인 질신이 인지다냐련 줄도한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라 하셨지요. 오늘 이야기 속 강시원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법입니다. 강시원은 작은 역참서리에 불과했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린 그 선택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20년 전 은혜가 20년 후 기적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인연을 완성시켰지요. 법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지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임무를 완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구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조선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